안녕하십니까. 송영경제연구소 소장 정대영입니다. 알고 살자 경제, 이번 강의는 잘못된 보상체계가 경제를 어떻게 망치나입니다. 지난번에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하는 두 가지 근본 원인이 과도한 보상격차와 부동산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따로 하고 있어 생략하고 보상격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많은 사람이 느끼듯 좋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상위 0.1%나 1%보다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더 심각합니다. 상위 10% 기준 불평등은 신자유주의 종족인 미국보다도 안 좋습니다. 거의 과세되지 않은 주택 임대소득을 포함할 경우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는 5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일 듯합니다. 한국에서 소득 집중도에 대한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통계인 김낭정 교수의 2010년 자료를 보면 금융소득이 포함된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는 48.5%로 나옵니다. 이 숫자 자체도 미국보다 높지만 금융소득보다 규모가 클 수 있는 주택 임대소득을 포함하면 소득 집중도는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앞서 설명한 대로 기업활동의 성과나 시장에서의 경쟁의 결과보다는 법과 제도의 불공정과 과보호, 단합된 힘 등으로 인한 직업 간 과도한 보상격차라는 것이지요. 선진국 중 불평등이 심한 미국은 상위 0.1%, 1%의 소득 집중이 높지만 불평등의 원인이 주로 기업과 금융 분야에서 이루어진 경쟁의 결과이고 여기에다 엄격한 조세제도로 인해 탈세가 적습니다. 한국과 미국 중 어디가 불평등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울까요? 당연히 미국이겠지요. 먼저 한국에서 많이 버는 사람, 즉 상위 10% 정도에 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벌고 있나를 간단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재벌과 대기업 경영진, 임대사업자, 의사 등 전문직, 성공한 정치인과 관료, 교수, 교사, 공무원, 금융기관과 공기업, 대기업 등의 정규직 등이 많이 버는 사람에 속할 것입니다. 먼저 재벌과 기업인은 잘 알려진 대로 정치인과 관료, 법조계와 언론, 학계 등에 대한 로비나 불공정과 탈법 등을 활용하여 소득을 늘리고 부를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사업자 등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주택임대소득 찔끔과세, 낮은 보유세 등 세제상의 특혜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재산을 불립니다. 의사는 어떨까요? 한국의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적고 의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사 등 전문직은 정원과 업무 영역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높은 소득의 주 원인입니다. 성공한 정치인, 관료와 교수, 판검사, 공무원과 공기업 등의 높은 보수는 정부가 직접 결정한 것이고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등 특수지연금은 정부 지원으로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공무원 등은 퇴임 후 전관예우나 낙하산 등의 특혜가 있고 사회이사 등의 부업도 합니다. 현재 한국의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는 양반전에 나오는 조선시대 양반보다 대우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의 높은 보수는 은행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서가 아니고 신설 제한 등을 통해 정부가 독과점적 수익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은 노조의 단합된 힘을 이용하여 임금을 올리는 부분이 상당하지요. 종합해보면 이들은 시장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받습니다. 즉 봉건적 특권과 같은 것이지요. 여기에다 인사청문회나 공직자 재산신고 자료를 보면 이들 대부분이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반면 잘못 버는 사람, 즉 하위 90% 정도에 속하는 다수 국민은 열심히 노력해도 소득 증가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파견직, 중소기업 노동자, 소상공인 등은 상위 10%가 가져가고 남은 것을 놓고 90%가 죽기 살기식으로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더 문제인 것은 잘못 버는 사람들은 소득이 작을 뿐 아니라 명예와 권한, 직업 안정성도 작습니다. 또한 위험한 일도 주로 이들이 합니다. 상위 10%와 하위 90% 간의 소득과 명예, 안전조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보상 격차는 실로 어마어마한 상태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상위 10%와 비슷한 대우를 해줄 수는 없지요. 이것이 한국 경제와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상위 10%에 낄 수 없는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다 한국의 분배 구조는 불평등의 완화를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상위 10%는 여론 주도층이고 숫자가 많아 정치 세력의 개혁을 기피하지요. 반대로 남의 탓으로 돌리기는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재벌 탓, 정규직 노동자 탓, 정치인 탓, 국회의원 탓, 관료 탓, 건물주 탓, 공기업 탓, 전문직 탓 등 서로 탓할 수 있습니다. 한국당이나 기업은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정규직 노동자 탓으로 돌리고 노동개혁을 주장하고 있죠. 반면 노동계와 여당은 재벌개혁을 주장합니다. 한국은 개혁은 못하고 계속 남의 탓만 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과도한 보상격차가 어떻게 경제성장을 망치고 있나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성장은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째는 공급 측면으로 잠재성장률이 결정 요인은 노동과 자본 생산성이 경제성장을 좌우합니다. 노동과 자본 생산성이 좋아 잠재성장률이 올라가야 실제 성장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추가적인 물가 상승과 금융 불균형 등을 유발하지 않는 최대 성장 능력입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해왔고 현재 2%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고 앞으로는 노동인구 감소 등으로 더 낮아질 것입니다. 둘째는 단기적으로 성장을 끌어가는 수요가 있는데 구성 항목은 내수인 소비와 투자 그리고 수출입니다. 즉 소비와 투자, 수출이 증가하면 성장률도 높아집니다. 셋째는 공급 측면이 결정 요인은 생산성과 유사한 산업과 기업 부분의 경쟁력과 혁신 능력입니다.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 수출과 투자가 늘게 되고 또한 혁신 능력도 생산성과 투자와 수출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세 가지 요인 모두에 대해 직업 간 과도한 보상 격차가 아주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과도한 보상 격차는 공급 측면이 성장 요인인 노동과 생산성을 크게 제약합니다. 과도한 보상 격차는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야기하여 성장률을 떨어뜨립니다. 한국은 전반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젊은이들이 심각한 구직난 속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는 계속 유입되고 있어 경제구조는 왜곡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장기 교육과 시험 준비로 인해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 늦게 들어오는 것도 고비용 구조를 유발하고 생산 인구를 줄여 성장력을 떨어뜨립니다. 생산성에 대해서는 잘못된 보상체계가 더 광범위하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와 창업에 뛰어난 인재가 모이지 않아 기반기술이 취약해지고 경제 역동성도 떨어집니다. 젊은이들은 이공계열보다 의학계열을 우선 선택합니다. 과학기술 발전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보수가 많고 안정성이 높은 의사, 공무원, 교수와 교사, 공기업과 금기관 직원 등이죠. 이런 직업을 얻기 위해 대학과 대학원 등에 더 많이 진학을 하게 되고 요량진 등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에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기술 축적이 어렵습니다. 또한 과도한 보상 격차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에 바로 영향을 주는 사회의 신뢰 수준과 국민의 정직성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불평등이 수긍하기 어려운 보상체계에 주로 기인하고 있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으로 불로소득과 지하경제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도한 보상격차는 수요 즉 성장 요인이 가장 큰 부분인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 정체로 소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 위축되어 한국은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크게 낮은 반면 투자의 비중은 높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 이후 투자가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으나 한계에 온 듯합니다. 이제 소비 확대 없는 투자 확대는 국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2006년부터 자본수득 대비 GDP 비율이 선진국과 비슷해져 제조업 분야에서 유유 설비가 증가하고 국내에서 수익성 있는 투자 기회는 점점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건설 투자를 늘리는 것은 땅값,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소비와 설비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잘못된 보상 격차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혁신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이면서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공공부문이 높은 보수는 산업 경쟁력과 혁신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혁신을 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기업 등 민간 부분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기업하는 것은 권한과 명예가 적은 데다 돈 벌기마저 어렵습니다. 누가 하려 하겠습니까? 여기에다 창업은 원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한국은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제가 있어 창업 실패 시 재기가 더 어렵습니다. 민간 부분은 활력이 떨어지고 혁신이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상식적이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만드는 일이 현재 한국에서 성장과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차 과제, 즉 경제개혁의 핵심입니다. 기본 원칙은 상위 10% 정도의 특권계층에 대해서는 진입 확대 등을 통해 특혜를 축소하고 하위 90% 정도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아동수당, 청년수당, 기초연금의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관료, 교수, 전문직 등 특권계층의 특혜 축소는 엄청난 반발로 시행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특권계층의 특혜 축소 없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 늘리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합니다. 국민 경제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서면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와 같이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보상체계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